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결혼식이 많은 계절이라서 축의금 부담이 부쩍 늘고 있죠. 이 축의금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축의금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식장 대여비나 식비가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에 발간한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시 1인 기준 평균 식대는 33,000원, 대관료는 꽃장식을 포함해서 300만 원이었는데요. 최근 서울 시내 웨딩홀 6곳의 예식 비용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식대는 평균 82,000원, 호텔 웨딩홀의 경우는 1인 식대가 평균 16만 원이라고 하고요. 일반 웨딩홀 대관료는 최대 1,400만 원대, 호텔은 3천만 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축의금 액수를 두고 하객들의 부담 역시 커졌죠. 급등한 식대를 고려해서 10만 원 밑으로 축의금을 지불하느니 안 가는 게 예의라는 분위기마저 조성됐고요. 눈치 없이 물정 모르고 식사비보다 적은 축의금을 넣었다면, 또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밥을 잘 먹고 왔다면 뒤통수가 왠지 따갑게 느껴질지 모를 말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축의금 관련한 논쟁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이게 근데 고물가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안 가는 게 예일까요? 얼마를 넣어야 섭섭하지 않을까요? 5월 1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밖에 엔지니어 선배가 웃고 계시네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얘기하고 웃기죠?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노란불 교차로 통행, 올바른 우회전 등 좀 헷갈리는 교통정보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말이 많죠?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셋값이 치솟고 있답니다. 네, 전세 시장 상황과 다음 주 예고된 전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오늘이 세계 이 질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요, 혈관 노화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인병이고요. 성인 기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질병을 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요,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질병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알쏭달쏭한 교통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이번 주에는 이 노란불 통행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슈가 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런데요. 네. A씨는 2021년 7월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서 차를 몰던 중에 교차로에 황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오토바이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노란불에서 좌회전을 한 거고, 오토바이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둘이 부딪힌 거죠. 네.
그런데 1심은 A씨가 황색 신호를 보고 차량을 급제동하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 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대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운전자에게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네. 이 원심 판결들이 깨졌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에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러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은 황색 신호와 관련해서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된다.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요. 예. 차마라고 하면 차 또는 예.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어의 느낌이. 이게 법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져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등 초록불이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 네. 내 차 위치가 교차로 바뀌라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춰야 된다. 근데 교차로 중간에서 노란불로 바뀌면 빨리 빠져나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2심 재판부는 정상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이 자동차가 제동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팍 그 자리에서 서진 않잖아요. 이 제동거리가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남은 거리보다 길다면 교차로 내에 서게 된다. 이런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의 자동차 속도가 시속 50km일 때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22m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보통 시내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이니까 이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정지선 또는 교차로에서 22m 이내 지점을 달리고 있다가 노란불로 바뀌면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세게 밟더라도 교차로 또는 정지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네네네. 달리던 자동차가 교차로 내에서 멈추면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2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정해진 대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멈춰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전 대법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대법원은 어쨌든 1,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이게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건데요.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 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면 무조건 교차로 밖에 있었을 때는 멈춰라. 브레이크를 멈춰야죠. 밟아라. 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법대로 정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실 이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할 때요. 이제 예. 가정을 해보시죠. 만약에 시속 50km예요. 이제 가고 예. 있는데 교차로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접근하고 예. 있는데 막 신호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많죠. 이 운전하는 예, 분들 예.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일단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노란불로 바뀌었다. 그러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진입하지 않았는데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게 보인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고요. 아까 22m 말씀드렸죠. 네. 이 노란색 불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교차로 안에 멈춰 설 것 같은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네 사정이고 법은 일단 멈추라고 했으니까 멈춰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생긴 건데요. 그러네요. 네.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교차로에 접근할 때 속도를 제한 최고 속도보다 늦춰서 언제든지 멈춰설 대비를 하는 것이 교차로 안에서 멈추는 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현실을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명확하게 손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란불이라는 게 초록불과 빨간불 두 개만 있을 때 교차로대에 차량이 있는데 정지 신호가 켜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 때문에 도입이 된 거잖아요. 네. 이 노란불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헷갈리는 교통법규 대표적인 게 또 우회전 통행 방법이잖아요. 이거 네. 아직도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예. 하는 게 올바른 통행 방법인가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외워두셔야 할 것은요. 내가 차를 몰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한다. 이거를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라면 그 우회전 신호를 무조건 따르면 됩니다. 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뒷차가 빵빵거린다고 무리해서 지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네. 전방에 직진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우회전을 하려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에요. 네. 그런데 건너는 사람도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멈췄다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일시 정지 후 이렇게 되면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직진 방향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네. 일단 서행으로 직진 방향 횡단보도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에서 맞닥뜨리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정지죠. 근데 예, 이제 사람이 그리고 없다면서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서행으로. 예. 그러니까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일시 정지고요. 예.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되는 거죠. 그 뒤에 막 그렇게 약간 일시 정지하고 있을 때 이것도 예. 뭐 아마 운전자분들 다 당해 보셨을 건데 뒷차가 빵빵거리거든요. 그렇죠. 빨리 가라고. 이제 예. 뒤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없는데 예. 없는데 너 왜 안 가니 하면서 빵빵 거릴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눈치 보이잖아요. 저도 엄청 눈치 보이는데요. 네. 이 간혹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는 이유로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은 차량 신호를 준수하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걸 살피면 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그렇죠.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되고요. 그리고 건너는 사람이 다 건넌 다음에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중요한 건 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 편하게 그냥 멈출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외워야 되고요. 이게 예. 좀 개선책으로 혹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수도권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법을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6가지 상황을 문제를 줬어요. 근데 이 6가지를 모두 다 마친 운전자는 400명 중에 단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회전 제도 변경으로 10명 중 6명의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됐고요. 네. 운전자의 75%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뒷차량에게 보복성 행동을 받은 경험이 있다. 뭐 경적이나 헤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78%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40%는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잘 안다 이렇게 응답을 했지만 40%가요? 예.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는 비중은 0.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잘 그래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아니었군요, 다. 그렇죠. 예. 이 경기연구원은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일시정지에 집착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와 교차로, 기하 구조 등이 개선돼야 하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 이 교차로 통행 시 황색 신호와 또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서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아파트로 몰리면서요. 이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 또 이 전세 시장은 언제쯤 안정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이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서울 얘기인가요? 매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서울만 올랐다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봐도 되는데요. 전세 시세는 전국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매매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실거래 기준으로는 1년간 수도권이 약 5% 조금 안 되게 올랐고 서울은 1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전세는 전국으로 8%대 올랐고 수도권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전세난 난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네. 전세값은 왜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세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전세라는 것도 월세를 이제 금리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 대비해서는 지금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고정이지만 시장금리는 미국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데 미국이 연초만 하더라도 뭐 7번 금리 인하 그러다가 한 4월 정도 되니까 한 번 금리 인하 그러다가 지금은 또 한 3번을 하겠지 이러면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몽실 올라갔고 네. 그리고 실제로 1년 전 대비해서는 50bp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출금리에서. 그래서 그만큼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인트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난 1년 동안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기능을 거의 소실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있었던 빌라 사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전세를 잡아주던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탈되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로 밀려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파트의 전세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것이 전세가 초강세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전세 시세 안정화 대책을 국토부가 낸다고 하는 거고요.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있을까? 혹시? 네. 예. 올해도 그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을 미회수 받는 규모가 작년보다 더 크거든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주도부의 연간 실적이 마이너스 3.8조 원이에요. 그 보증금을 이제 손실 처리했기 때문인데 그 회수가 실질적으로는 약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부가 그동안 벌었던 흑자를 다 까먹고 네. 그다음에 국토부로 증자받고 이제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국토부는 결국 우리 돈이니까 결국 우리 돈이 돌고 돌아서 사회권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에 4조 원 정도. 근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이제 3월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더 크다고 하니까 올해 역시 심각하고요. 최근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2년에 이게 심했고 23년에 잠깐 잠잠했는데 전세 사기 관련한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참 이 전세 사기라는 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제 입장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시기에 그게 오는 거잖아요. 일종의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독립을 한 게 30대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한마디로 전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굉장히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계약을 하는 거고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때 그렇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가 더 고통스럽게 오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모든 고통이 다 동일하겠지만은 부모 지원을 받아서 일부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뭐 대출을 받아서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 금액을 통으로 사기 당해 버리니까 예. 연대로 피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산술적으로 약 20년간의 임차료를 현가한 건데요. 그러니까 20년이라 하면은 2,40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2,400번 뜯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금 당황스러운 게요. 요즘도 전세 사기가 있다. 심지어 많다. 이건데 이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피해자 구제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세간에 알려진 거는 피해자들이 만약에 전세 2억을 들어갔는데 그 전세 사기가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전세 2억이 후순위로 밀린 경우가 전세금을 못 받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후순위로 밀린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 가치가 빵은 아닐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순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2억이 2천만 원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은 그 2천이라도 있어야 어디 뭐 이사라도 가던가 네, 잠깐 그걸 또 받으려면은 네.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집단으로 소송하거나 혹은 선구제해달라는 거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국토부를 포함한 이제 정부 측 설명은 전세가 2억이니까 2억을 기준으로 보상하면은 1년에 5조 원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단체하고 정부하고 말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이래서 선구제라고 하는 거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2억을 다 구제해 주는 거를 선구제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피해자 구제는 선구제가 아니라 그 채권 최고액을 구제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2천만 원 구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피해자들 1년치를 다 구제도 4천억이지 4조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선구제 하더라도 결국은 소송하면 다 회수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채권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피해 금액은 아니죠. 진정한 피해 금액은 주도보가 전세 사기에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에 90% 손실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는 주도보에 기록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5조가 더 기록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그 빌라 시장 많이 위축돼 있겠네요. 그죠? 네, 현재 예. 빌라는 어느 정도냐면요. 네. 아파트 전세는 평균적으로 60%고 비아파트는 평균 전세 거래율이 55%였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요. 2년 전에. 예. 네, 그러니까 2년 전 정확히 5월에 이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비수도권은 비아파트 월세가 80%. 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월세가 72%. 그러니까 전세가 최소 다 20% 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정말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전세보증보험 당연히 그러겠죠. 예. 발급받는 거가 이게 진짜 맹점인데요. 2020년, 21년부터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공시 가격이 70%라고 하면은 만약에 시세 2억짜리 집이 있고 공시 가격이 1억 4천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공시 가격의 150%인 1.5배. 그게 얼마냐면 2억 1천만 원이거든요. 네. 2억 1천만 원에 주도보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줬어요. 시세 2억인데 2억 1천에 가입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주택건설 빌라 사업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세보다 높은 전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는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집을 짓기만 하면은 전세보증금으로 돈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빌라 시공 러시가 20년, 21년에 있었고 주도보에 전세보증보험 발급 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받았죠. 근데 그 손실이 지금 주도보로 간 게 4조 원이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22년부터 문제가 터지니까 1.5배는 너무 크다 이러면서 1.4배 하자 이래가지고 그 70%의 1.4배 이 금액만큼 가입을 시켜주겠다고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계산된 가격도 거의 90 몇 %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준깡통 전세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갑자기 또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책상머리 행정이죠. 한 줄로 요약하면.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준깡통 전세여가지고 그렇게 계산된 값에 그럼 0.9를 곱할까 해가지고 원희룡 장관 때인데 0.9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140%의 0.9를 하면은 126% 전세. 그러니까 종전에는 공시가의 1.5배 전세에서 네. 이제는 1.26배 전세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증보험이 발급되니까 20년에 1.5배 2.1억에 가입했던 가격이 이제 1.78억에 가입해야 되니까 호당 3,300만 원 역전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한 호당 3,300만 원씩 역전세고 2억 기준으로요. 그렇게 보통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에는 19호 이하니까 이제 여기서도 몇 억씩 발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부동산 처분하고 그 다음에 역전세가 주도보 정책으로 인해서 거꾸로 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또 공시가도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역전세가 발생을 하겠죠. 빌라 쪽에서. 그래서 현재 빌라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거의 웬만하면 탈락되는 현상이 나와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수요자를 잡아두는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세 수요자들이 전부 아파트로 와가지고 소위 이제 빌라 포비아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전세보증보험이라도 네. 발급 받아야 되겠다. 그거라도 발급해줘야 되겠다라고 국토부가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대책이 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거 나올진 봐야 되는데 다시 원상복구 150%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발급은 되겠죠. 예. 발급은 되지만 이제 깡통 전세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전세보증보험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안전하죠. 임차인은 안전하지만은 주도보는 결국 또 잠재 손실을 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게 진짜 애초에 그렇게 세팅된 것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요,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 전세는 부담스럽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월세로 당연히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계산 잘못했는데 2,400이 아니고 240이네요. 죄송합니다. 산수가 틀려가지고. 어우, 그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240번, 네, 240번 네. 더 작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엔 전세하고 월세하고 스왑하는 전월세 전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울이 현재 4.5%, 경기도가 평균 5%입니다. 근데 전세 대출 금리가 3% 후반이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싸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아파트는 이제 전세화가 원래 있었는데 월세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월세가 좀 더 비싸지만은 그렇게 간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기 때문에 전세하고 월세 이론상 임차료 부담률은 똑같아야 되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낮은 거는 제도적인 커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거는 미국에서도 주담대 금리가 낮은 이유는 그 주담 30년 만기 고정 주담대를 커버해 주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주담대는 커버 안 해주니까 민간 시중은행에서 이제 시장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대출 금리를 받는데 전세는 또 주도보가 커버해줘요. 주금공이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네요. 전세 맞아요. 구하라고. 그러니까 소위 전세화를 밀어주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전세화를 밀어주고 있는 거랑 같이 동시에 여기 깡통 전세 제도를 같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보증보험 받았고 주도보로 손실이 갔지만 보증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은 개인 피해로 갔거든요. 그래서 개인 피해 금액은 더 커요. 현재 전세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전세 시장 위기가 있었을 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면은 그럼 전세를 지금 의도적으로 밀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좀 월세를 밀어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새 그 월세 차라리 바우처를 주자. 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그 최초의 접근이 22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 전세제도의 문제가 전세 사기라고 한 순간 국토부가 먼저 사기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네. 사기가 된 순간 모든 사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만 따로 구제할 필요가 없다. 1년에 사기는 30조씩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세 사기도 4조니까 크긴 크지만은 뭐 30조 다른 사기 피해자는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기가 동일하다고 된 거다 보니까 임대차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게 임대차 제도, 전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다. 한국식 전세라는 거는 차후 임차인이 들어와야 종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그렇죠. 지급해 줄 수 있는 밀어내기식 임차 제도이기 예.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임대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이게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거네요. 네네. 왜냐하면 여전히 정부는 이런 전세 제도의 문제가 사기범과 사기 피해자의 문제로 프레임을 좁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그러네요. 문제인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바로 알겠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네.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일부 또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그런 악질 전세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수원이니 어디니 막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부각시키면서 사실은 저조차도 제 전세금 돌려받을 때 종후 전세자가 와야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몇 달 늦게 받았거든요. 이런 게 보편적으로 생겨요. 보편적으로 근데 생기는데 잠깐만요. 몇 달이나 늦게 받으면 그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냥 거기 계속 네, 있고. 원래는 딱 그래서 원래 여기 가기로 생각했던 기간에 못 가고 나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도 저도 피해자입니다. 예. 근데 현 전세 제도는 그 전세금을 돌려줄 임대인은 없어요. 다 전세 끼고 집을 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국면에서 피해는 임차인만 받고 있는데 근데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임차인에게도 유리하게 느껴지게 전세 대출 제도를 싸게 갖고 가니까 임차 임대인 다 유리하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뭔가 이제 정부가 네. 전세 안정 대책을 낸다고 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기대를 우리가 네. 기대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에 그래서 한경이랑 2번 정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언론 인터뷰는 임대차법 해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는 임대차법 때문에 생긴 그 전세 4년 만에 전세가를 올려줘야 되는 전세 대란이다. 이런 식의 해설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전세 지수 기준으로는 20년 하반기 전세 가격이랑 지금 전세 가격이랑 똑같거나 일부 지역은 더 낮거든요. 그리고 물론 비싼 데도 있지만 지수 레벨로는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4년 지났다고 올라갈 건 없고요. 임대차 대란은 이미 2020년에 있었어요. 그때 전세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 전세 오를 거 솔직히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었고 그리고 물론 2022년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전세가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락한 국면에 갱신권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역전세 대란이 오히려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2+2로 사는 분이 계셨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것도 물론 시세 전세해버리면 그때 확 낮아지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임대인도 뭐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합의로 그 역전세 대란을 임대차법이 완화해 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 돼가지고 임대차법 개정하자고 얘기하는 거랑 두 번째는 150% 얘기 다시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니까는 다음 주에 나올 전세 대책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래서 제도지만은 현재 국토부의 시장이 내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신규 주택 착공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 착공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지어지니까 빨리 지어져요. 그래서 신축 주택들을 공공 부분에서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도적으로 완화해주고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주택건설 착공과 관련한 대책들은 거의 손 안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그런 직무유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막 통계도 잘못. 통계는 완전 심각한데 진짜. 네,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최근에 착공 준공 통계만 틀린 게 아니고요. 예? 미분양은 어느 정도냐면은 얼마 전에 SBS에서 재희원 기자가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준공 미분양의 국토부 기준 12,000세대거든요. 근데 미분양 아시겠지만 미분양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6만 5천이고 중공 미분양은 12,000이에요. 지방 미분양이 80%고요. 근데 준공된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소유권 이전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예를 들면 500세대 가구인데 450세대가 시행사 소유다. 그럼 그 90% 미분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미분양 신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행사가 미분양 신고를 하면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인기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축소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준공된 주택들의 등기부 등본만 때려보니까 시행사 소유인 것만 봐서 12,000배가 아니라 그거 2.6배인 3만 가구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미분양도 6만 5천인데 이미 4월 달부터 언론이 다 뭐라고 했냐면은 미분양 10만 넘는 것 같은데 왜 6만 5천이냐. 느낌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카운팅 해보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10만 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장관 간담회 때 기자들이 일제히 지적을 했습니다. 미분양 10만 넘는 것 같다. 문제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되냐 하니까 국토부는 뭐라고 대변하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업 시행 주체에 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설회사를 도와주는 어마어마하게 거잖아요. 대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국토부는 현재는 그냥 건설사 건설업계 대변인이지 주거 안정의 그 천병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선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저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른 많은 그 모처에서 국토부의 주거 정책이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우리 국토부가 아닌가 봐요. 건설사의 국토부. 네. 앞으로 아파트 전세 물량 이거 나올 게 있을까요? 예, 이건 다행인데요. 네. 다행히 지금 서울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둔천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올해 말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의 전세가가 확실히 빠지고 있는데 예. 전세는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아서 역상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많으면은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돼요. 다만 2년 이상의 장기에는 전세가 다시 상승하겠죠. 새 집이니까. 그래서 꾸준히 입주 물량이 있는 게 그래도 전세가 안정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올 하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가 이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현재는 이거보다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피크아웃 코리아는 결국 지방 소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제 지방 주택을 안 사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적극 취득하는 형식으로 그 피크아웃 코리아가 이미 덮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도권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나와야 되는 대책들은 복합적인 단계로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 전세 기능 망실한 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도 내야 되겠지만 신규 빌라 착공 부족에 대한 공급 대책도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를 인위적으로 부양 펌핑하고 전세 사기를 키우는 형태가 아니라 잠깐 포징을 걸어서라도 좀 상황 돌아가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도 금리 중단 잠깐 했다가 데이터 보고 정책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PF 문제도 훨씬 심각해졌고 지방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아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정말 계속 냅둬가지고 뭐 회복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 낼 만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대책을 낼 네. 만한 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은 그겁니다. 네. 이제 전세가 이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대책은 나오기 전이고 네, 맞습니다.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언제쯤 이게 전세값 상승세가 좀 풀릴까요? 전세가 상승세는 상승 압력이 현재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반기. 그런 완화 압력이 그래도 좀 있다.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유난히 강세를 띠게 되면은 매매는 무조건 강세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매매에도 보시면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대출금리 제도를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 주거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출금리를 낮춰가지고 사람들한테 편익을 준 거를 인정을 하지만은 거꾸로 전세 시세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브레이크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스트레스 전세 금리가 됐던 탄력적인 금리가 됐던 금융 대책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전세가 안정을 조금 잡는 형태의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전세 시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고혈압이었습니다. 8687님, 네, 9748님도 보내주셨고요. 지금 귀농할 생각이시라고. 8222님도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2544님도 가족력이 있어서 늘 조심하고 있다고. 네, 젊어서 괜찮지만 늘 걱정입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끔은 좀 강한 운동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부사고요. 해의 밝은 빛이 약해진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잠깐 나타나거나 떠오르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